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4.0%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KBS 서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은 거죠? 네, 어제까지 채권 시장에서 한 90% 정도가 오늘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했고, 총재도 계속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로 금리, 그러니까 0점 몇으로 시작하는 금리 시대는 끝났다.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올 8월 그리고 이번에 인상을 해서 이제 1.0%가 된 겁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죠? 향후 인상도 예상이 됩니까? 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한 번 더 남았습니다. 0.25%포인트. 금방 갈 것 같은 게요. 오늘 또 이주열 총재 말이 1분기에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당장 했거든요. 1분기에? 네, 당장 1분기에. 1, 2, 3월 중에. 미국 변수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물가나 아니면 미국 연준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오늘 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계속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물가나 실업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좀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한국은행은 늘 물가를 보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세, 회복 중인지 과열됐는지 아니면 침체됐는지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보는데 일단 물가가 10월 물가가 3.2% 올랐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이게 10년여 만에 최고치,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 4%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지금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아니다. 내수 소비가 좋으니 계속 갈 거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오늘 증시도 별로 반응이 없었으니까 경기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고 수출 이게 좀 원자재발, 대외 여건발, 인플레 때문에 약간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나?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오는 원자재발 인플레라면 이거 잡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 물음표 요거 하나는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 네. 성장률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네. 저희가 좀 전에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보는 거는 또 부동산 가격, 집값 이런 네.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금융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도요. 뭐냐면 금융이 생산적인 부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자영업자 부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드니까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금리를 확 낮춘 건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만 안 되지는 않았겠죠. 자산 과열을 너무 부추겼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 그래서 이거 부동산 자산 과열을 좀 막고 싶다. 이런 종류의 취지의 금리 인상.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유겠지요. 앞으로 내세워서 말하지는 않지만요. 자산 과열을 막고 싶다. 네. 효과가 있어야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글쎄요겠죠. 지금 그래봐야 금리가 1%거든요. 근데 지금 해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근 2, 3년간 10%, 20%씩 올랐는데 1%가 됐다고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도 그런 이유로 앞으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많으면 세 차례 내년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부동산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요. 그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과열이 비이성적으로 과열이 되는 시장인데 가라앉을 때도 비이성적으로 막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본 사례거든요. 일본이 사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굉장히 그 내수를 부추기려고 하다가 너무 거품이 커지니까 그 거품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금리라는 수단을 썼다가 거품 붕괴만 촉발했거든요. 그리고 20-30년 동안 회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확 잡는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올리죠? 다른 정책들하고 좀 맞으면 이렇게 다른 여러 정책들과 함께 믹스가 되면 좀 서서히 집값이 올라가게 만들거나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낮아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 종부세 정책도 세금 정책도 그런 일종의 정책이었고 공급 정책도 지금 신도시 계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테고 지금 이 뭐 금리 정책이니까 금융 정책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뭐 6%대로 묶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책들이 조금씩 묶이면 좀 효과가 좀 나지 않겠느냐. 하나로는 힘들더라도 뭐 그런 종류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역시. 금융 소비자들의 시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대부분은 금융 소비자들이니까요. 네, 저축은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지만 집을 사거나 차 같은 대형 소비재를 사려면 네, 할 수 없이 돈을 빌리죠. 네. 이런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자 수입은 적고 빌린 이자는 많이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 전체 대중들은 잡아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라고 하지만 내가 집 사는데 대출을 안 내죠. 이거는 고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 관리 목표제 은행별로 6% 정도로 설정했다가 약간 물러섰죠. 전세 대출은 좀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 자체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집 살 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데 집을 사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사기 힘들어지죠. 네네. 근데 사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시치미도 좀 떼요. 보면 규제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예대금리차, 뭐 예금 금리는 안 오르는데 왜 대출 금리만 오르냐? 4-5%니까요. 이게 규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아니면 시장에는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시침이거든요. 금융위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량 규제를 하면 어떤 시장에 왜곡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요. 그게 한 5-6년 전에 낸 그 자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대응 방안이라는 자료입니다.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공동 자료인데 총량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라고 써 있죠. 형식적으로는 은행 규제지만 실제로는 돈 빌리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떼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 규제를 갖다. 확고한 의지,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는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고통이 큰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게요. 지금 일단 대출 규제가 올해는 총량 규제고요. 내년은 이 규제들이 보면 지금까지 금융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소위 약발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도 2-3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 정책을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좀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엔 총량 규제로 올해는 어떻게 버티고 내년에는 DSR 규제라는 걸로 새로운 규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건 네가 돈을 얼마를 버느냐. 거기에 맞춰서 너는 한 40% 정도 빌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내 소득에 맞춰서 신용대출, 뭐 다른 대출, 뭐 부동산 대출 다 합해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1월에는 당장 총 대출이 2억이 넘으면 바로 들어가고요. 7월에는 1억이 넘으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금융 규제로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보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안 가본 규제고 제 생각에는 이 규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여서 반발도 지금보다 더 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마무리 질문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정책 결정권자도 물론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금융 소비자들일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집 사기에
아니면 대출을 내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제 동료도 금리가 한 4% 가깝다는데 제가 예전에 빌릴 때 금리와 비교하면 와, 이렇게 비싼 금리에 돈을 빌려야 하나? 정말 이거보다 더 비싸질까? 여기는 약간 물음표가 붙습니다. 유동성 파티는 일단 끝났고 네.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겠군요.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